One, two, three. If you close the door. 여러분, 이 앨범 커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발매 당시 딱 3만 장이 팔렸지만 그 앨범을 산 3만 명은 모두 밴드를 만들었다 라는 말로도 유명한데요. 짧은 활동 기간 동안 역사적인 앨범을 쏟아낸 벨벳 언더그라운드. 이들은 왜 활동 당시에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어째서 수년이 지난 후에야 재평가를 받게 된 걸까요? 밴드의 결성부터 불화, 그리고 그들이 써낸 아름다운 곡들, 전설이 되어버린 비욘의 밴드 벨벳 언더그라운드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Oh, someday I know someone will look into my eyes and say hello. 1964년 말 뉴욕 피깃 레코드. 그곳엔 22살의 루리드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성애 성향을 치료한다며 강제 전기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로 다크한 기질을 보이는 사내였는데요. 낮에는 적당히 팔리는 팝송을 찍어내고 밤이 되면 뒷골목 이야기를 시로 쓰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던 그는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영국에서 클래식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온 존 케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현악기를 긁어 기괴한 소음을 만드는 아방가르드한 사내였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찾다가 루리드의 직장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리드와 케일이 만났을 때 그들은 곧 서로 잘 맞는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록 음악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서로가 가진 실험주의적 성향이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음악을 하며 프리미티브스라는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당시 리드가 쓴 싱글 더 어스트리치를 포함한 여러 저가형 녹음물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프리미티브스를 결성하면서 4인조 체제가 완성되는데요. 리드의 친구 스털링 모리슨과 케일이 같이 예전에 작업했던 앵거스 맥라이즈가 들어오게 되었죠. 리드와 모리슨은 기타를 치고 케일은 비올라, 키보드, 베이스를 연주했고 맥라이즈가 퍼커션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밴드의 구성이 갖추어졌을 때 더 벨벳 언더그라운드라는 이름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이름은 책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케일의 친구인 토니 콜레드가 한 책을 그룹에게 보여주었는데요. 1960년대 초반 미국의 비밀스러운 성적 하위 문화를 다룬 르포르타주 형식의 논픽션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SM이나 페티시즘, 당시 사회에서 금기되었던 성적 취향과 행동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한 책이었죠. 이 책을 읽은 멤버들은 그 퇴폐적이고 금기시되는 이미지가 자신들과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책 이름을 그대로 채용하여 더 벨벳 언더그라운드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벨벳 언더그라운드가 결성되어 이들은 뉴욕에 지내면서 함께 연습하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65년 11월 벨벳 언더그라운드는 돈을 받고 진행하는 첫 공식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뉴저지주 서밋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지역 인기 밴드의 곡을 연주하고 75달러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밴드의 결정에 맥라이즈는 그룹을 탈퇴해버리는데요. 그는 돈을 받고 연주를 하는 행위는 돈을 위해 신념을 버리는 변절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퍼커션을 연주할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모리슨의 친구인 짐 터커의 여동생 모 터커가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데요. 이 터커의 연주 방식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타악기는 보통 앉아서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터커는 서서 연주를 했고 어느 날은 드럼을 도둑 맞았는데 밖에서 쓰레기통을 주워와서 드럼 대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온 모 터커는 맥라이즈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었고 벨벳 언더그라운드는 다시 음악에 집중하면서 카페 바자르라는 곳에서 정기적인 유로 공연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I hate to go to museums and see pictures on the wall because they look so important and they don't really mean anything.
자, 여기서 벨벳 언더그라운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결성 초기에 큰 영향을 주었던 앤디 워홀과 니코에 대해 짧게 알아봅시다. 1965년대 앤디 워홀은 이미 캠벨 스프켄, 마릴린 먼로, 엘비스 등 여러 팝아트를 쏟아낸 유명 예술가였는데요. 그해 5월 프랑스 파리에 있었던 앤디는 니코라는 모델을 만나게 됩니다. 니코는 당시 알랭드롱의 아이를 낳았다는 둥 소문이 도는 유럽에서 화제가 되는 모델이었는데요. 앤디는 니코의 아름다움에 큰 매력을 느꼈던 것일까요? 그녀를 뉴욕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 더 팩토리로 초대하게 됩니다. 나중에 뉴욕에 도착한 니코는 앤디의 작업실에서 영화를 찍기도 했는데요. 가만히 앉아 카메라를 지켜보기만 하는 스크린 테스트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앤디는 그 결과물을 보고 니코는 존재만으로 아우라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네요. 니코는 모델뿐만 아니라 음악적 활동을 한 경험도 있었는데요. 1965년 여름 영국에서 I'm Not Saying을 발표했었습니다. I'm not saying I'd be sorry. 이 곡은 무려 레드 제펠린의 지미 페이지와 롤링스톤즈의 브라이언 존스의 도움을 받은 음악인데요. 아쉽게도 결과는 영 좋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벨벳 언더그라운드 이야기로 돌아와서 1965년 12월 벨벳 언더그라운드는 카페 바자르에서 공연을 했지만 반응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연주했던 곡들은 귀를 찌르는 비올라 소리나 퇴폐적인 가사들이 돋보였는데요. 당시 일반적으로 연주되던 포크 음악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이었죠. 한 일화로 카페 바자르의 매니저는 더 블랙 엔젤스 데스송을 한 번만 더 연주하면 해고하겠다는 말도 했는데요. 벨벳 언더그라운드가 그 말을 무시하고 바로 다음 세트로 연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Come again. Choose to go.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손님이 공연을 찾았는데요. 당시 스크린 테스트에 출연했던 바바라 루빈의 말을 듣고 앤디 워홀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음악을 처음 들었던 앤디는 일반 대중들과 달리 그들이 보여준 사운드와 가사 그리고 분위기에 크게 감명을 받게 되었죠. 그날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공연이 끝나고 앤디는 자신과 함께 작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앤디는 멤버들이 만드는 사운드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니코를 몇몇 곡에 참여시키는 것이었죠. 벨벳 언더그라운드 멤버들은 이에 동의했고 당시 유명했던 앤디의 작업실 더 팩토리의 전속 밴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허름한 카페에서 공연을 하던 벨벳 언더그라운드는 그 예술성을 알아본 앤디를 만나게 되어 많은 지원을 받고 음악적 커리어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Even as the chaos of the factory intensified, Warhol's creative energies continued to soar upward. In the fall of 1965, he announced he was leaving painting behind entirely to focus on a new series of projects involving music, dance, performance art, and film. A rock and roll group he had recently been introduced to, called the Velvet Underground. 앤디 워홀은 당시 멀티미디어 종합예술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Exploding Plastic Inevitable, 줄여서 EPI였습니다. 벨벳 언더그라운드와 니코는 이 EPI 이벤트가 있을 때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고는 했는데요. 이 시기에 일어난 두 가지 해프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선글라스에 관한 일화로 1966년 4월 뉴욕의 폴란드 무도회장 더 돔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앤디는 이 공간의 벽을 흰색으로 칠하여 영화와 슬라이드 프로젝션이 벽지처럼 투사되도록 했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사되는 영화나 조명들이 벨벳 언더그라운드 입장에서는 고문 수준으로 밝았던 것이었죠. 이 때문에 멤버들은 하는 수 없이 매 공연마다 선글라스를 썼는데요. 그 덕에 이런 카리스마 있는 사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는 루리드가 간염 때문에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전에 탈퇴했던 앵거스 맥라이즈가 들어와 연주를 돕기도 했는데요. 당시 맥라이즈는 밴드를 떠난 것을 후회한다며 재합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루리드는
이번 활동은 일시적인 거라며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당시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데뷔 앨범이었던 더 벨벳 언더그라운드 앤 니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EPI 투어 당시 녹음되었던 앨범인데요. 앤디 워홀이 디자인한 노란 바나나가 그려진 앨범 커버로도 유명합니다. 이 커버는 초기 앞착판에 한정하여 천천히 벗겨서 보라, Feel Slowly and See라는 지시문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요. 이를 벗겨내면 아래쪽에 살색 바나나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어떤 평론가의 말을 빌리자면 바나나를 남성의 그것과 비유했다고도 이야기된다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메타포가 느껴지셨나요? 아무튼 이 앨범은 아방가르드 음악의 요소들을 거칠고 미니멀하게 록 음악과 결합한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루리드의 약물 남용, 매춘, SM, 그리고 도시 생활을 아우르는 노골적인 가사로 유명합니다. I'm Waiting for the Man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헤로인을 구하려는 인물의 노력이 보이기도 하고, He's got the works. Here's your sweet taste. Oh, then you gotta spit because you got no time to waste. 제목부터 수상한 헤로인은 약물 사용 시 나타나는 효과와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Cause a manna to my vein leads to a sinner in my. 또 동명의 SM 관습에 대한 소설을 해석한 곡인 비너스 인 펄스도 있습니다. Strike dear mistress and cure his heart. 루리드는 이러한 퇴폐적인 가사들을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적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리드는 레이먼드 챈들러나 넬스 알그렌 같은 작가들의 팬이었고, 그들의 거친 작품을 록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어두운 소재를 다루는 곡들이 있는가 하면 대중적인 주제의 곡들도 존재하는데요. 팜마 파탈은 리드가 앤디의 작업실에 있는 슈퍼스타들을 관찰하며 쓴 곡인데요. 앤디의 요청에 의해 쓰였다고 합니다. Cause everybody knows that they do. 그리고 니코에게 영감받은 I'll Be Your Mirror라는 부드러운 곡도 존재하고, Put down your hands. Cause I see you. 모든 수록곡 중 가장 마지막에 녹음된 Sunday Morning은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이자 히트곡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Sunday morning brings the 이렇듯 다양한 수록곡들이 모인 이 앨범은 아트록, 실험적 록, 프로토펑크 같은 장르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존 케일이 사운드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비너스 인 펄스나 All Tomorrow's Paris를 들어보면 오스트리치 기타 튜닝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리드와 모리스는 기타를 오름 하나 낮게 튜닝해서 더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적인 앨범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상업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앨범인데요. 그 특유의 사운드와 퇴폐적인 가사로 인해 여러 레코드점에서 판매 금지 조치를 당하거나 라디오에서 재생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히피 문화와 사이키델릭 음악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와 어울리지 않는 이 앨범은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앨범 뒷면 이미지에 대한 법적 시비가 걸리면서 음반 유통이 잠시 중단되었었고, 다시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하필 비틀즈의 페퍼상스 앨범 발매 시기와 겹치게 되어 더욱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 앨범은 약 10년 뒤부터 완전히 재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비평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하더니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실험적인 성향, 아트록 음반, 루리드의 솔직한 가사에 대한 찬사가 올라왔고, 2000년도 초반에는 스핀이나 롤링스톤즈에서 위대한 앨범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음악의 성향이나 여러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펑크, 게러지록, 슈게이징, 고딩록 등 후에 등장할 여러 하위 장르에 영향을 주었다는 부분 때문에 록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 앨범이 되었습니다. 물론 후대 평가가 어찌되었건 당시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고,
멤버들은 앤디 워홀의 품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음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리드는 워홀을 매니저직에서 해고했고 니코 또한 자연스럽게 벨벳 언더그라운드에서 떠나게 되었죠. 이때 후에 밴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스티브 세스닉이라는 매니저가 새롭게 들어오게 됐는데요. 세스닉은 밴드를 조금 더 상업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케일이 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벨벳 언더그라운드는 앤디 워홀의 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시작으로 1967년 9월 두 번째 앨범인 White Right, White It을 녹음했습니다. 검은 해골 디자인의 앨범 커버는 앤디 워홀의 조수였던 빌리 네임의 사진인데요. 앤디 워홀의 영화 바이크보이에 나오는 남자의 문신이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I Heard Her Call My Name 같은 강렬한 곡들도 있었고 케일이 무표정하게 낭독하는 The Gift 같은 곡도 있었습니다. Jeffers had reached his limit. It was now mid-August, which meant he had been separated from Marsh. Here She Comes 나오는 후에 러바나에 의해 커버되기도 했죠. Made out of wood, just look and see. 그리고 시스터레이라는 17분짜리 곡도 존재하는데요. 직설적이고 선정적인 가사가 눈에 띕니다. 성공적인 데뷔에 실패한 벨벳 언더그라운드는 이번 앨범으로 만회할 수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이번에는 데뷔 앨범보다도 더 부족한 성과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앨범도 마찬가지로 후대의 재평가를 받게 되기는 하지만 연이은 실패는 당시의 멤버들을 지치게 만들 뿐이었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리드와 케일이 지향하는 음악이 달라지면서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리드의 방향성을 따른 Beginning to See the Light는 조금 더 팝 스타일에 가까운 노래였고 케일의 방향성을 따른 Hey Mr. Ray는 비올라 중심의 드럼곡이었습니다. Hey, Mr. Rain, ain't you falling me down? Hey, Mr. 심지어 어느 날은 케일이 다음에는 앰프를 물속에 담근 채 녹음하자는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는데요. 밴드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만들려는 리드에게 케일의 이런 행동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었고 결국 리드는 케일 몰래 모리슨과 터커를 불러 모아 케일을 밴드에서 내보내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들은 모리슨은 화를 내며 반대했지만 리드는 케일을 해고하거나 벨벳 언더그라운드를 해체하거나라며 또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결국 모리슨과 터커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리드의 편에 섰고 케일은 밴드를 떠나게 됩니다.